부동산에는 부동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단어를 잘 이해한다면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은 집을 팔려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집을 살려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숫자가 수입하다, 들어온다, 수입하는 사람,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는 무엇인가를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가계약금은 집을 살 때 본 계약 전에 해당 집에 대해서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어쨌든 정식 계약 전에 집을 잡아놓기라도 혹은 찜이라도 해놓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서 침발라놓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의 비율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죠.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가계약금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을 사기로 팔기로 약속하고 중간에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매수하기로 한 사람일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팔기로 한 사람일 때에는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줘야 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이 더욱 확실해져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잔금은 매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잔금은 전체 매매 금액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입니다.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 이행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내 집이 되는 거죠.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는 영상인데 또 모르는 용어가 나왔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잔금 지급 이후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치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라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같은 말들이 또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같은 소재와 현황에 대한 내용,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즉 이 집을 담보로 빚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건저당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맡긴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게 을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흔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등기를 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적혀있는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이 나라고 적는 것, 부동산의 소유가 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이죠. 쉽게 말해서 집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또 매수인은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매가, 실거래가, 호가, 분양가, 프리미엄. 매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어 신고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집값이라는 것은 이 실거래가를 의미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동호수별 특성과 인테리어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호가는 매도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 즉 부르는 가격입니다. 호가 호명하다, 부르다 할 때 호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분양가는 주택을 만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정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부지 매입, 계약 관리, 대금 지급, 실제 건설, 최종적인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대로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레미안, 자이, 아이파크, 드샵, 프루지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라는 시공사의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P라고 얘기하죠. P는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웃돈을 프리미엄, P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P가 많이 붙어서 수억을 더 받고 팔 때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P를 받고 팔거나, 즉 손해를 보고도 팔거나 분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이 기회인데 말이죠. 여섯 번째,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 우리가 전용으로 쓰는 현관문 안쪽의 공간, 즉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이죠.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더하기 기타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동산을 잘 모르시고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하면 84다 혹은 30평대다 하시면 가장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용 면적이 84가 30평대, 국민평형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LTV, DTI, DSR 등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LTV입니다. 주택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이고 가격이 5억인 주택의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이 됩니다. 이때는 내 돈이 2억 이상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DTI입니다. 이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TI가 50%라면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은 1년 동안 부담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DSR입니다. 나의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나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내 명의로 된 모든 대출이 반영됩니다. 여덟 번째,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한 참가 티켓입니다. 가입한 뒤에 매달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세, 월세, 갭투자, 역전세, 반전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 즉 전세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방식이고, 월세는 보증금을 작게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전세는 공짜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집주인은 받은 전세금을 투자를 하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공짜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약간 낮추고 대신 일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통상 보증금이 월세의 20년치보다 많을 경우 반전세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갭투자. 갭투자는 원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돈, 전세금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그 갭만큼의 자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가격이 7억인 집에 전세 가격이 5억이라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가격 5억을 마련할 수 없으면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게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역전세는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 시세가 전세 계약 시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면 다음 전세 만기 시에 5천만 원으로 전세가 떨어지면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들은 전세금 받은 것으로 다른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념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이고, 재건축은 주민들 의견과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아파트가 오래되어 새로 짓는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또 상세히 들여다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불량하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11번째, 민간분양, 공공분양, 특별공급, 입주권, 분양권, 미분양, 후분양입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얘기하죠. 이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예를 들어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집을 잃은 조합원이 받는 권리입니다. 분양권보다 저렴하고 동호수 지정에서 유리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요자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권은 일반인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